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적응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줄이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지만 탈원전을 기조로 한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으며 탈원전이든 탈탄소든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6가지 적응 과제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자유통일 국민연합 신동춘 대표님 모시고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1990년 10월 3일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었고 31년이 지났습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서독을 중심으로 통일한 독일은 혼란을 딛고 빠르게 성장해 유럽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 3대째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떤 목표와 계획으로 노력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평화라는 이상적 단어 뒤에 숨은 문정부의 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화적 통일 방안도 제시할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통일 주제에 대해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6.25 때 황해도에서 두 분이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한 5년 전에 조그만 이 모임을 만들고 자유통일국민연합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꼭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고요. 독일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발표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남는데요. 많은 질문과 의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원래 신성 로마 제국까지는 분열된 국가였죠. 되었는데 이 프로이센이라는 근대 국가, 프로이센은 관료제, 그 다음에 세금을 잘 걷고 군대를 양성해서 굉장히 강국이 되기 시작했는데, 프로이센이 결국은 이제 주변에 오스트리아니, 덴마크니 이런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을 하고 결국은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들어와서 철혈 정책을 선포하면서 결국 프랑스하고의 전쟁에 이기면서 1871년에 독일 제국의 통일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면서 다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돼서 이제 분단이 이뤘고, 이제 90년에 통일이 돼서 120년 만에 재통일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제국의 통일 제국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영토 상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푸른 빛깔 빼놓고 나머지 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영토 상실이 있었죠. 이게 얼추 비교해 보면 약 3분의 1의 영토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및 결론 같은 건데요. 독일 통일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했는데, 역시 값지고 값비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었습니다. 서독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독에 적용을 했고, 이 동방 정책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알려져서 이것이 마치
통일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사실은 서방을 위주로 한 힘의 우위 정책이 결국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그 언제까지나 양보를 지속적으로 얻어내면서 원조를 하는 그런 원칙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직전에 서독이 소련에 대한 90억 달러 차관 제공을 해서 소련의 반대를 무마시켰고, 결국은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 정제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극적인 사건은 사실은 1989년 11월 9일에 동독의 공보 담당 샤보프스키가 말을 실수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죠. 그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여행법의 개정안을 설명하다가 기자가 언제부터냐고 하니까 지금부터 누구나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해명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대량의 탈출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하는 개혁 개방 정책 이것을 표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통제가 안 돼서 소련이 걷잡을 수 없이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이 동독이 서독으로 오게 되는 저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끝나게 사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제 베를린 폭격에서 완전히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정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분단은 이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 이후에 그 독일이 연합국 4개국의 점령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쪽에 이제 파란 색깔, 녹색, 노랑 색깔은 이 프랑스, 영국, 미국이 차지하고 이쪽의 동쪽은 이제 소련이 차지하면서 서독, 동독으로 나누게 됐죠. 결국은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독일이 분할된 원래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해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전에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엄청나게 겁을 먹었어요. 결국 그 겁이 그 기화가 돼서 독일 히틀러가 침공을 하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독을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고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패전 국가를 그대로 두면은 이게 공산주의를 확장이 된다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그 동서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급격하게 소련의 팽창이 오면서 미국은 이 서구 제국을 마셜 플랜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 공산주의 팽창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이 자꾸 이제 서방에서 자꾸 물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소련은 아예 베를린을 거의 이 동독화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베를린이 이제 봉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베를린은 어떻게 보면 소련 내에 있었죠. 소련 내에 있는데 이 베를린을 두 개를 쪼개서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눴는데, 이게 봉쇄 전에는 항공기, 육상, 수로 등으로 하다가 봉쇄가 되면서는 항공기만이 그 유일한 교통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는 48년 6월부터 49년 5월 12일 사이에 소련이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취한 봉쇄입니다. 소련이 일방적으로 항공로를 제한, 육상 및 수상 통행을 모두 봉쇄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련이 압박을 하면 미국 등 서방이 베를린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연합국은 이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을 했는데 무려 약간 1년이 남짓한 기간에 이 총 27만 8,228편의 항공기가 투입이 되고 230만 톤의 물자를 수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공기 25대가 악천후등에서 추락을 했고 101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참 사고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은
소련이 항복을 하게 되고 베를린 봉쇄를 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수송기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세계사에서 기록적으로 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년에 스탈린이 독일을 서독까지 중립화하려고 하면서 통일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서독의 콜나드 아데나워 수상이 서독 정부는 국제적인 주도하에 이제 선거를 열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련이 또 거부를 했죠. 소련은 결국은 이제 중립화를 먼저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팽창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독 정부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동독 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해서 사살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해 동서독 국경 지역인 잘츠 기터라는 데서 인권 침해 중앙기록 보존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동독의 악행 기록과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서 이 통일 시까지 30여 년간 약 8만 건의 기록을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이런 그 북한 인권센터를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동서 베를린의 장벽에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브란덴부르크는 이제 독일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의 그 개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네디가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는 게 있는데 할슈타인이 1955년에 내세운 애교 원칙입니다.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니까 그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냉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1969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하면서 소위 화해 정책인 동방 정책, 오스트 폴리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그 서독은 동독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빌리 브란트의 비서 퀸토 기욤이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 이것이 브란트 사임의 또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방하고의 교류나 협력 정책의 그 한계와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1971년에 그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91년에 그 유엔 동시 가입하고 하듯이 1971년에 양독 간의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73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동독 서독의 국제사회로부터 양국이 동등하게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독 내 보수층들은 그 반공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고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결국 유명한 그 빌리 브란트의 무릎 꿇기입니다. 이것은 1970년 12월 7일에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유람탑을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그런 사건이 되고 이것이 동방 정책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독 정부의 어떤 그 교류 협력의 원칙이 이제 되겠는데요. 1973년에 동독 정부는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뭐 굉장히 TV 보여준다고 해서 동독 체제가 뭐 붕괴가 되겠느냐,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그 사고를 했는데 결국은 동독 사람들이 이거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불안권에 비친 서독 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보면서 이 동독 정부의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행의 자유인데요. 남북한과 달리 동서독 간에는 통행과 서신 교환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양쪽에서 서로 이제 허가를 맡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 올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런 돈을 못 쓰는데 서독인이 심사에 통과해서 동독에 가게 되면 하루에 25 동독 마르크씩 바꾸는 의무 교환 제도를 통해서 이 바꾼 돈은 전부 동독 내에서 쓰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이제 서독의 우월한 체제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폭넓은 뭐 그런 교류 정책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러한 교류 협력인데 원칙 있는 교류 협력 정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85년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되고 소련이 그 전에 지도자들이 이제 서방하고 냉전을 통해서 엄청난 대결을 했죠. 뭐 이 군비 전략, 서로 군비의 경쟁이라는 것이 소련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가져왔어요. 소련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고 국민들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소련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련의 위성 국가인 중부 유럽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1989년 8월 사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제한을 푸는 사건이 생겼는데 13,000명의 동독 주민이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서독에서 헝가리에 작용을 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공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9년 10월에 라이프치히에서 큰 데모가 있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인민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또 베를린 시위 때는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하면서 독일 통일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12월 9일에 국경 제한이 풀렸죠.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서베를린에 갔으며 이 검문소가 없어지고 이거 뭐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89년 12월 18일 날 콜 수상은 동독의 드레스덴에 가서 동독 주민들한테 동독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고취시키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콜 수상의 행보라는 것은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읽는 그런 아주 탁월한 행보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스 교회인데 이건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스 교회는 루터도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한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서 수요 집회가 계속해서 났고 동독의 저항운동의 하나의 거점이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사건은 아주 극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독의 경찰들 군인들이 이거를 뭐 총을 쏴가지고 이런 걸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직접 장벽을 붕괴하고 결국은 이 장벽 위에 올라가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거의 이제 통일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독도 이렇게 되니까 민주개혁과 자유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뭐 호네커니 뭐 이런 아주 매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이루고 있었는데 89년에 한스 모도로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의 이제 민주개혁을 이루고 있었고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을 하게 됐습니다. 90년 3월 달에는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돼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일당 독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를 해서 이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이 마비가 됐고 슈타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슈타지라는 건 동독의 국가보안부인데 동독 인구의 6%인 100만 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 비리가 많았고 결국은 슈타지 기관들이 동독 사람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고 나중에 감시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동독도 독일 통일을 위해서 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비에트 연방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는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은 독일의 통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동독이 나토에 흡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통일 독일이 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 그 슈타지의 이제 이 건물과 이 슈타지의 깃발이 보이죠. 이것이 뭐 악명 높은 저기를 했는데, 이 동독은 뭐 이런 기관을 유지했지만 그 동국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진화돼서 소련의 위성 국가 중에서는 모범적인 선진 국가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나토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나토가 지금 현재 30개 회원국인데 이 독일 통일 이후에 14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14개국이 모두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는 그런 그 옛날의 위성 국가들이 다 여기 지금 가입을 해서 결국은 소련이 패망을 하고 지금은 러시아가 남았지만 결국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이쪽 동쪽으로 더 확대해 나간 그렇게 현상이 되겠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부 다 이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독 간 협상과 통일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 1990년 5월 달에 동서독은 경제 통화, 사회 통합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그 90년 7월 날 경제 통일이 실시가 됐는데 이 서독의 독일 마르크와 동독의 그 마르크 사이에 1대1 비율로 교환을 시켜줬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구매력이 동독 화폐는 서독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동독 사람들이 이 통일을 원치 않겠죠. 이 경제적인 미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독 주민들을 동독 지역에 잔류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만일 그때 이제 이런 걸 안 해주면 전부 서독으로 올 테니까 이런 그 굉장히 급변 사태와 통제되지 않는 그런 거를 독일 사람들이 원치 안 했던 것이죠. 결국은 1990년 8월 23일에 동독의회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일은 이제 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제안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양쪽 독일의 대표가 통일조약에 조인을 했고 9월 12일은 독일의 주변 국가와 함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 소위 2+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고 1990년 10월 3일 날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 10월 3일이 우리나라 개천절인데 독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90년에 통일이 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좌측에 있는 국기가 서독의 국기였고 우측에 있는 국기가 동독의 국기였는데 통일된 국기는 이거 다 없애고 심플하게 검정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독일 전통의 색깔을 지켜서 독일 통일의 국기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년 통일 당시에 동서독을 비교해보면 서독이 그때 미국, 일본 다음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독은 동구권 중에서는 가장 선진이라고 하는데 25위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통합이 됐고 인구도 서독은 한 6,200만 명, 동독은 1,800명. 그래서 대략 4대1 정도인데 이게 이제 통일이 돼서 8천만 명이 넘는 크게 됐고 최근에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민이 많이 와서 인구가 뭐 더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 경제적 측면에 이제 3대 문제점이 있는데요. 동서독 간의 화폐를 1대1로 교환했던 것이죠. 사실 교환을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인 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고 생산성 차이를 무시하고 또 동독 임금을 서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 동독 지역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실물 반환토록 시도를 했는데 이거 세 번째는 특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4 회담은 90년 5월 5일부터 4차례 회담이 실시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2는 서독과 동독이고 4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죠. 오데르나이세는 그 폴란드하고의 국경선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러죠. 통일 독일의 화생광 무기를 포기하고 37만 명의 병력 상한선을 유지하고 그 통일 독일에는 나토 잔류를 한다. 이거 뭐 굉장히 극적인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헌법을 2번 고쳤어요. 일단 통일을 적법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정했고 또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헌법에 통일된 영토 바깥에 독일의 영토는 없다 하면서 그 독일의 침략성을 완전히 부인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안심을 시키게 되고 결국은 90년 12월 달에 동서독 총선이 실시돼서 기독교 민주당과 자유당 연정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려진 거를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은 화해협력 정책만으로 가능해졌는가? 이게 브란트의 소위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은 그 소련 및 동독과 화해협력을 해서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은 언젠가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인데 이게 이제 작은 걸음 또는 작은 다리 정책으로 지칭이 되지만은 사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 통일은 그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대량 탈출과 시위로 동독 공산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서독의 기독교 민주당의 힘의 우위 정책은 소위 자석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서독을 정치,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만들면 동독이 끌려와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정책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아데나워 총리 이후에 기민당 정부는 친서방 친미 노선을 견제하면서 부강한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헬무트 콜 총리 집권 이후에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대동독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소위 그 경제 지원 3원칙을 준수했는데 이 3원칙은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또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다음에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 대북 협력의 지원 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엄한 조건 내지 반대급부를 두어서 추진했다는 실리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3년부터 89년까지 무려 33,755명의 동독 정치범을 석방을 시켰는데 이 정치범 석방을 하면서 서독이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상당한 정도의 물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수상이 잘한 게 있는데 1982년에 그 당시에 뭐 그 양독 간의 그 교류 협력, 동방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SS-20 미사일 배치를 했는데 이 맞서서 미국의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 반대를 물리치고 이거를 배치를 했는데 퍼싱2 미사일은 뭐 거의 단시간에 소련의 모스크바를 겨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힘에 의한 사실상 그 서독의 그 이 우위에 서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년 베를린 장벽 후에 동독 탈출자 58만 명을 전원 수용을 하고 또 동독 공산 정권에 대한 경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불만과 좌절을 통일 에너지로 전환시켜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하늘이 준 선물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 총리는 헝가리하고의 비밀 교섭으로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대량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를 1:1 교환을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그래서 통일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했고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은 유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이 커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죠. 그 1차, 양차 세계대전의 스라린 경험과 독일이 너무 강하면 항상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를 반대를 했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그 전승국들의 동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한번 보죠. 정상회담은 동서독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는가? 사실은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정상회담을 4번이나 개최했으나 87년 9월 달에 개최한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별무했다고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상대방의 의도와 득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을 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97년 7월에 독일 소련인데 이게 코카서스 회담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회담인데 여기서 다 실질적인 그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할. 결국은 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에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계획 정책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 배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프랑스, 영국을 설득하고 소련을 압박해서 2차 세계대전 전승군들이 독일 통일을 승인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다. 그건 미국하고의 그 동맹을 유지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인데 결국 이때 이게 살트니 뭐든 여러 가지 전략무기 협정에 소련이 거의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건은 사실상 소련의 그 제국을 멸망을 시킨 아주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독일 통일의 3대 요소는 크게 서독의 경제력, 독일의 단결력, 미국의 지원인데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줄탁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줄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국제정세가 작용을 해서 바깥에 독일 통일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에서는 이 동독 서독이 단결을 하고 그 끌어당기는 흡수 통일의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이 사실 통일 이후에 독일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통일 비용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구동독인들이 그 공산주의 체제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방식에 적응을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통독 후에 여러 가지 체제 통합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2000년도 초에 슈레더 수상의 하르츠 개혁으로 이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르츠 개혁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이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자 복지 혜택 축소, 창업 활성화. 결국은 이제 복지를 너무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 이후의 문제는 또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뤄보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나 또 원고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도 또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할 말씀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또는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께서 이 목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꽉 차리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보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평생에 그런 말씀을 처음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선 목소리가 아주 가라앉아갖고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묵직하게 와닿아서 우선 좋은 말씀을 드리고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시고 의문도 자문자답해 가시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아주 많이 해소시킨 명강이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네, 이민복 선생님 말씀 주세요. 저도 화해도 서흥 사람입니다. 근데 교수님도 화해도 출신이라고 해서 반갑고요. 북한에서 탈북해 와가지고, 정부기관의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통일운동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른바 북한의 정보 유입을 하는 대북풍선 민간인으로서 원조입니다. 제가 통일염원을 가지고 한국에 19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쭉 보니까 제일 문제가 남한 분들이 통일비용이라는, 그러니까 통일은 독일을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긍정적인 면에서 독일 통일을 참고해야 되겠는데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통일 비용 하면은 세금을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이 이제 나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독일은 독일이고 한국은 한국인데 심지어 제 남서울교회 그 목사님은 재산의 절반을 내놔야 된다고 통일되려면. 그래서 야, 참 저분이 혼자서 내겐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속성이 자기 이기적인 게 우리 본성인데 어떻게 통일하는데 통일 비용 자기 재산 절반 내놓으라면 누가 그 통일하겠다겠냐. 참 그 극단적이다. 홍정길 목사죠. 홍정길 목사님. 그분이 진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은 이해관계를 가진 그 존재로서 자기 통일이 아무리 대의가 있다 해도 자기께 이익이 돼야지 손해가 되면 그 누가 하겠다 그러겠어요. 그 통일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독일 봐라. 독일은 경제력이 저렇게 있는데도 지금 허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독일만큼 서독만큼 우리가 돈이 있냐? 이렇게 통일을 멀리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기관들에서는 무슨 소프트 랜딩인지 무슨 뭐 천천히 뭐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얼마나 지금도 아직 형편없죠. 북한 주민한테 향해야 되는데 동포한테 그 통치자가 이제 말씀 참 잘했어요. 정상회담 100번 해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발로 정권을 내놓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견해를 좀 나누고 싶고, 그냥 견해 전에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한국은 통일 비용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계선이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요. 저 군사 분계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통제하면 되는 거고요. 통일 투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래야 사람들이 통일에 하지 말자고 해서 나온다는 거죠. 통일되면은 통일 투자가 왜 되냐면은 지금 월급 하나만 봐도 남한이 지금 평균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북한이 지금 달러로 따지면 1달러입니다. 한 달 월급이. 우리가 300만, 그러니까 3,000달러 거의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1달러라는 게 참, 299달러, 나머지 1달러 주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100배를 준다고 합시다. 100배를 한다 해도, 10만 원이에요. 그거 덜면은 290만 원 남잖아요. 매해 100배씩 올려달라고 그래도 30년 걸리면 경제 통일을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왜 통일비용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한테 한번 좀 묻고 싶었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동준 스님 의견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황해도에서 내려서 이제 월남 가족의 후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황해도 어디시나요? 황해도 해주 연백 그쪽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90대 초반이신데 빨리 통일을 몇 년 해서 모시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 통일 비용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저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굉장히 낭만적인 것 또는 비현실적인 구호를 내세우는데 우리 민족끼리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 남한의 정권 담당자하고 북한의 정권 담당자하고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북한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통일 비용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경제가 우리하고 GDP가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통일을 감당하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또 당장 북한 주민들의 그 어려운 기아 상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돈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말이죠. 뭐 껐덕하면은 뭐 돈 풀어가지고 다 하는데 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할 수 없게 능력을 소진시키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고요. 그런 비용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통일은 결국은 남한이 결국은 돈으로 많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민복 선생님하고 초점이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통일 비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바라볼 것인가, 이제 두 분의 그 의견들이 있었고요. 최창규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오늘 신 박사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는 그 동서독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 여건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목숨 걸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오감이 생겼고요. 동서독은 강제로 분할됐지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인당 GDP 차이도 그 당시에 보면은 동서독이 한 2대1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인구는 4대1 정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뭐 25대 1인당 GDP로 하면 25대1 정도 될 겁니다. 그보다 더 크거나 그 정도. 경제력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인구는 또 비슷해요. 2대1이고, 그쪽은 뭐 4대1이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여건이 독일하고는 많이 다르다. 굉장히 그 참 이게 벽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동서독이 성공한 것은 지원할 때 반드시 그쪽 국민들이 서독에서 도와줬다는 걸 알고 어떤 상호적인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모르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알게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아직도 국군 포로가 있다는, 국군 포로 한 명 석방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크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 교류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좌파의 아젠다라고 착각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파 지도자들도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교역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 뭐 저 TV 방송 그쪽에서 다 듣고, 그다음 우리 조선 그 북한의 조선 방송 우리 다 듣고, 그다음 우리 신문 보내면 신문 받고, 뭐 그런 조건으로, 그다음에 10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우리도 가서 10명 방문하고 대등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자. 이렇게 먼저 우파에서 제안을 해야죠. 근데 우파에서는 통일 얘기만 나오면 다 그냥 뭐 숨고 하면서 자꾸 피하니까 이게 마치 좌파의 그 아젠다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파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화해 정책을 우리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독일의 상황과 우리 남북한의 상황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참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천표 선생님 말씀 주세요. 그 이민복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최선이냐, 제일 좋으냐 이런 문제인데, 이 상당수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에 북한의 국민들, 인민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정권, 권력자를 도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얼마 전가량 이북의 토운주라는 그런 이제 이 계층이랄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야지 됐다.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들한테 돈 주는 거 갖고서는 소용이 없다. 뭐 이러한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질문은 지금 이북에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또 돈을 주자,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정말 통일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지고 제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 이민복 소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 그 남북 교류 협력이 왜 안 되냐면 북한의 태도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어떤 그런 그 위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정권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물자나 뭐 지원이 필요하면 창문을 살짝 엽니다. 열면은 이제 물자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게 창문을 열면 자유의 공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창문을 또 닫아버려요. 지금 뭐 금강산 교류하다가 또 중단시키고 다 거기 있는 시설들 다 뺏었잖아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창문 좀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그 협상 전략 면에서 완전한 실패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막연히 개성공단을 설립하면 뭐 우리 기업도 좋고 북한도 좋고 하는데 전부 다 뺏기고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근본적인 거는 북한 정권이 그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또 제가 이제 자유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 국가에서 북한의 정권 담당들하고 타협을 해서 뭐 연방제 통일을 한다. 굉장히 허구적인 일이고 뭐 진짜 통일을 위한 통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저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남북한 간에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뭐 상처가 깊은 건데, 그래서 이산가족도 생기고 하는데, 이산가족 문제만 해도 면회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해야지, 이산가족 찾기 행사가 정치쇼예요. 정권 들었을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이산가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엮어가지고 하는 그 아주 쇼적인 게 강하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생각과 어프로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기 채팅창으로 전사면 교수님께서 남북한도 그 갈등 극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3만 명 이상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통일을 앞서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선구자 같은 분들인데, 그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하고 타협을 하는 건 어렵겠죠. 그것은 생각이 틀리니까, 이념이 틀리고. 그러나 우리가 반만년 유지된 그 한민족이라는 그런 데는 굉장히 끈끈한 저기가 흐르고 있는데, 특히 그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중요한데, 북한 분들하고 전혀 언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지하에서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다시 합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독이 말이죠, 동독 정권을 나중에 도와주질 않았어요. 결코 원조하는 걸 다 거부를 했고, 지금 우리가 남북한의 교류협력 원조가 북한 정권을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와서 김정은이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럴 때 또 북한 동포가 불쌍하다고 해서 대규모 원조를 해주면 이 원조는 다 그 정권 담당자들 또 핵 개발에 계속 쓰이는 겁니다. 이게 어프로치가 완전히 틀린 것이니까 우리가 정권 담당자하고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지 않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안 내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일같이 부강한 나라도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헤매고 그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이 됐는데, 우리는 뭐 독일보다 훨씬 경제력도 약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북한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은 평소에 통일 비용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 세금을 갖다 엉터리를 쓰지 말고 그 돈을 이제 앞으로 그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비축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건데요. 진짜 한반도의 정세는 중국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 초에 WTO 체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였죠. 1980년대까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없을 때는 중국을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그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지금 국력을 상승시켜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본주의를 하는데 그게 세장 속에 자본주의를 놓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이 의도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자유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면 민주주의가 발달할 것까 하는 그런 가정을 했는데 전혀 그게 틀리고 있어요. 오히려 공자학원 여러 가지 일대일로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공산화하려는 적극적인 팽창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이라고 보면 더욱이 이 통일의 이 걸림돌은 중국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경쟁,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중국하고 거리두기 또는 디커플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에서 소련처럼 결국은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그 기댈 언덕이 다 사라지고 하면은 통일의 여건이 진짜 조성이 될 것 같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더욱이 굳건히 하고, 요즘은 이제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조동근 대표님 말씀 주세요. 뭐 질문보다도 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김희석 박사 역시 좀 탁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어떤 암스로이스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독일을 눌러서 그 파생된 그 결과물의 하나가 통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독의 서독이 흡수가 됐는데 그 공식을 그대로 여기 이제 대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좀 쪼개지고, 그렇죠. 뭐 이제 뭐 이렇게 위구르 신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인심을 잃는 중인데, 더 인심을 잃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코너에 몰려서 중국이 미국에서 압도가 돼야만,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만 그 안에서 남북 간에 좀 여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이 좀 버티고 있는 한, 예전에 소련이 버티고 있는 한 통독이 안 됐거든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솔직히 국력을 기르는 게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 신 박사님 얘기하신 거 쭉 들어보면은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예전에 뭐 TV도 개방을 하고 뭐 서신도 왕래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원조 3대 원칙도 다 지키고, 그러고 나서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못난 위정자들이 도대체 이걸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분단을 뭐 이거를 고착화시키면서 뭐 말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좀 줄이면은 하여튼 독일의 그 통일되는 과정, 그러니까 통독이 되는 과정에서 비춰본 그대로 우리는 사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되려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무릎을 꿇고 위구르 신장 이런 쪽에 막 그냥 튀어나가면서 이게 중국이 자기 앞가림하게 바빠야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 남북 간의 어떤 이남과 그 다음에 큰 체제에서 누가 승자인가를 단판을 내서 통일을 해서 끌고 와야지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확신이 좀 드네요. 네,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조금 한 말씀 더 하면은, 우리 그 정치인들, 위정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각성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 말에 청나라 사대주의를 못 버리고 청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에 기대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망했는데, 지금 다시 그 청나라의 후예인 중국하고 어쩌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국제 정세를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서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그 워낙 힘이 세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 굉장히 친북하는 분도 그 성명서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에 보면은 우리가 국제 정세는
한미일 동맹 그 여러 가지 우리 우방들하고 강화해서 하면 그 희망이 있다고 보고 이제 남은 문제는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를 개혁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확실한 우리 이념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진짜 국내 정치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틀려지고 만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채팅창으로 이천표 선생님께서 이민복 선생님께 질문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냥 우화로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착한 농부가 그 추운 날 지나가는데 독사가 얼어서 죽어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가슴에 품어서 녹이니까 농부의 가슴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라는 그 자체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덜도 말도 없고요. 이제 그 강사 교수님의 그 철학이 이게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하면서 조금 뭐 제 얘기니까 부역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요. 중국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인데 황장애표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중국 말도 안 듣는 게 북한입니다. 소위 주체라는 견지가 있는데요. 등소평 때부터 개혁 개방해라 망한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신격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없는 정권, 그것도 거짓말로 신화시켜놨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속성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뭐 결정적으로 물론 크긴 하지만 중국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좀 과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요, 한반도가 통일된다 해서 독일처럼 뭐 일본을 치겠어요, 중국을 치겠어요, 러시아를 치겠어요? 압니다. 동부 삼성이 딱 막힌 것이 북한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나 개혁 개방을 해야 이쪽으로 막 다리도 놔주고 하려고 그래도 북한이 안 하는 겁니다. 정권 유지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한이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은 통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범국가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비축을 하고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그건 내적으로는 예비는 해도요. 이 국민이 특히 남한 국민이 북한 동포들은 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남한 국민들이 이 사회는 이 마음을 합쳐야 나오는 건데 자꾸 통일 비용 얘기하니까 독일처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꾸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이 통일해야 된다. 남북한의 대출로는 통일이다.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통일 비용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이민복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또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할 만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통일 비용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지 또 그런 의견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색다른 의견이라서 저희가 또 참고하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민복 선생님 뭐 다 말씀 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통일 비용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통일에 대해서 좀 낭만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일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통일에 대한 이념, 사고, 그죠? 그런 투자, 체제의 투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일 비용 얘기 안 하려면은 그쪽 이념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그걸 갖다 개방하는 건 뭐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서신 그냥 매체 이런 걸 왜 개방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개방을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우리로서는 뭐 그거를 괜히 통일 비용이 괜히 무서워서 그걸 갖다 뭐 투자로 하면 훨씬 더 듣기 편하다 해서 그렇게 통일 비용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잘 살지만은 우리 인구의 반 정도쯤 되는 헐벗은 그 사람들을 끌어올 능력도 없고요. 그들의 사고를 개조할 어떤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통일 비용은 돈뿐만 아니라 체제, 사고, 그 절벽, 비대칭에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극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저 오늘 좋은 네. 질문, 코멘트 다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이종철 선생님이 중국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아까 그 발표 때 결론 부분을 줄탁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세가 유리하게 돼야 되고 내부의 역량이 그걸 향해서 또 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뭐 중국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중국이 스스로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위시한 그 서방의 동맹에 의해서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대비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귀착되는 건 우리 내부 역량과 내부의 자세 문제입니다. 이 70년,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 70년 이상 분단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해서 우리가 겁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서 뭐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 개발하고 그런 정권인 걸 알고 우리 남한이 좀 더 사고를 대전환해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한다면 통일도 빨리 올 수 있고 분단으로 오는 모든 고통과 한반도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주고받았는데요. 아마 의견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동준 선생님 오늘 발제하느라 정말 많이 쓰셨고요. 또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서울대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님 모시고 고교 학점제 실제와 허상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마이스터 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는 비판과 교육 현장을 오히려 혼란만 만들 것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